네, 지난 1992년 출범 이후에 2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연구원. 오늘은 서울 시민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게 만들고 서울시의 발전에 기여한 서울연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왕진입니다. 네. 원장님 취임하신 지 지금 2달 정도? 네, 지난 4월 28일 날 취임을 해서 이제 2달 반 정도 됐습니다. 아주 신입생입니다. 아, 2달 동안 많이 바쁘셨습니까? 예, 연구원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방대한 조직이더군요. 네. 그래서 연구 주제도 아주 많고 네. 또 연구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2달을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오늘 좀 좋은 내용 좀 많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서울연구원 하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예, 먼저. 네, 한마디로 말해서 서울연구원은 우리 서울시정을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네. 가장 종합적인 싱크탱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서울시정이 굉장히 복잡 다단하고 다양한 분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분야들을 알고 행정을 진행하지만 네.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보나 세계 여러 가지 도시들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서 네. 시정이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서울연구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25년 됐다고요, 서울연구원이요? 그렇습니다. 1992년에 창립을 해서 네. 이제 딱 25년이 됐습니다. 이 서울연구원장 하신 분들은 주로 나중에 좋은 데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데 가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는 초기에는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하셨고요. 네. 한동안은 또 외부 민간 기업에 계신 분들도 오긴 했습니다만 네. 주로는 전문 연구자나 또는 서울시의 공직자들이 시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수현 수석이 서울연구원장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연구원 출신 한 분이 청와대 가 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수현 수석이 전임 연구원장이었고 네. 그리고 저 인사수석하는 누구죠? 조현옥. 조현옥 수석은 서울연구원 출신은 아닌 걸로 알고 아니에요?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 공무원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김수현 수석 개인적으로 잘 아십니까? 아주 잘합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실제로 김수현 수석이 서울연구원장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의 연구 결과란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중앙정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마침 저는 이제 서울연구원에 오기 전에 네.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을 보좌하는 정책특보 역할을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시 안에 있는 정책특보하고 서울연구원은 일종의 파트너처럼 이렇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주요 시정을 박원순 시장을 보좌해서 서울연구원이 어떻게 서포트를 할 것인지 이런 일들을 늘 의논을 해왔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함께 의논하고 고민했던 주요한 정책들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잘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결국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재생 문제라든가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맞습니다. 확실히 이런 부분들이 결국 서울시에서 지방정부에서 했던 여러 가지 지금 탈원전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돼서 중앙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네. 최근에 언론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지난 한 10년 동안 이제 중앙정부의 어떤 활동이나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뭐랄까요, 좀 편향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좀 개혁적이고 좀 새로운 정책들이 실험되고 시도된 게 지난 한 5, 6년 동안 서울시정에서 많이 시도가 됐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새 정부를 이끌고 있는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한 인사들이 많은 기대와 그 성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새 정부 5년 동안 아주 성과적인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미 검증된 1000만 도시에서 검증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예를 들면 이제 도시 문제, 서울 문제를 연구하고 그런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는 거를 연구하는 파트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광화문 광장 문제부터 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광화문 광장 개선을 어떤 식으로 문제의식을 가졌었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 사실 광화문 광장은 꽤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검토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이미 광화문 광장 자체를 역사적인 복원을 충분하게 해내고 또
광장으로서도 잘 이렇게 형성해내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일부 좀 진행한 게 바로 전임 오세훈 시장 시절에 현재 광화문 광장이 이렇게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건대 일정한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당시만 해도 이 교통 문제에 대한 좀 전향적인 접근이라고 할까요? 즉 차량이 과도하게 지나가고 그 넓은 차량 폭 때문에 이 광화문과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공간 자체를 좀 그 제대로 복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점을 조금 더 전향적으로 해서 차량을 지하로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그 육조 거리를 조금 더 과거의 역사 문화 상태로 제대로 복원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좀 진전을 시켰고 마침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와 박원순 시장이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그런 적극적인 복원과 함께 청와대까지도 광화문 광장으로 옮겨 나오는 이런 계획을 함께 발표를 해서 지금 서울시가 중앙정부와 협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전향적인 방안들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이 교통 시스템 자체를 좀 큰 틀에서 바꿔가지고 차량이 지하로 가거나 아니면 다니더라도 최소화시켜서 역사적인 복원을 제대로 하는 것. 그다음에 청와대가 이전해 왔을 시에도 큰 어려움 없이 이 광장 자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오랫동안 준비하고 연구하셨다는 거네요. 결국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원장님 보시기에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완성된다 그러면 정말 광화문 광장에 차가 지하로 다니고 역사 복원이 이루어지고 그런다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의 삶이라든가 역사적인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가장 깊이 고민하는 것도 실제 우리 시민들이 이 복원을 통해서 또 광장의 어떤 재조정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 이런 점들을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점점 세계 도시가 사람들이 차량 중심에서 걷는 사람들, 일반 시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공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에 대한 굉장한 어떤 체감 효과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만약에 광화문 광장을 그렇게 새롭게 조성을 해놓게 되면은 적어도 사대문 안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어디든지 잘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어떤 공간 축이 형성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역사 문화 복원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공간의 어떤 역사적인 또 문화적인 향취를 다시 한번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영미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에 취임하면서요. 뭐 청문회 때도 나온 얘기지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재생 사업도 지금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냥 뉴스가 그렇게 물론 뉴스가 많이 됐지만 지금처럼 도시재생 서울시에서 많이 했던 거 이런 인식은 국민들에게 다시금 이어진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는 서울연구원에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로서 이제 연구를 하셨고 그 과정과 진행 과정과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마 도시재생 분야는 저희 서울연구원에서도 가장 주요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가 굉장히 작은 정부라고 할 정도로 여러 분야들이 다 있는데 서울연구원도 거기에 부응해서 가장 큰 부분이 도시 공간 분야를 연구하는 도시 공간 연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분야, 환경 안전 분야, 또 경제 분야 이렇게 여러 분야들이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도시 공간 분야가 제일 크고요. 이 도시 공간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도시 재생입니다. 제가 사실은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2011년 10월 27일에 첫 출근하고 그 직후에 저도 이제 정책특보로 함께 활동을 했는데요. 현장을 나갔을 때 가장 심각하게 저희들한테 다가왔던 부분이 바로 뉴타운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 때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거쳐서 오세훈 시장 정부에도 다 해결되지 않은 뉴타운 문제가 가장 심각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도시재생입니다. 과거처럼 한꺼번에 다 철거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살고 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그 공간을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그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도시를 바꿔나가는 것이 도시재생인데요.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최근 3, 4년 동안 꾸준히 진행은 해왔습니다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우리 도시를 바꿔나가는 것은 과거의 뉴타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런 도시재생 방식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중앙정부도 인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중앙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었고 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했던 도시재생 사업들을 이제 다시 중앙정부가 그 모델을 가져가서 추진하는 쪽으로 진행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에서 이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어떤 적극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서울이 갖고 있었던 그 개발 위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걸 검증이라든가 프로젝트 이런 걸 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연구원에서는 그걸? 맞습니다. 상당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많이 안정돼 있지만 그 당시만 상당히 쉽지 않았던 과제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사실은 참 아직도 어려운 주제입니다. 아직도 어려운 주제고 갈 길이 먼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옛날처럼 그 한 동네를 다 쓸어내고 그게 아파트를 짓는 것은 사실은 방식으로는 쉽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은 주민들의 고통을 가져오긴 하지만 방식으로는 쉬운데 기존에 있는 그 도시시가지를 그대로 둔 채로 바꿔나가는 방법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개발 방식 자체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예를 들면은 소규모 한 10개 가구라든지 몇 개 필지라든지 이런 걸 묶어서 그 자체로도 경제성도 나오면서 그 시가지 자체에서 잘 조화롭게 하도록 하는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하는 그런 개발 작업들을 저희 연구원이 주요하게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큰 규모의 어떤 재생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안에는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또 국유지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국유지도 정부 부처에 따라서 무슨 행자부 소유 토지도 있고 또 기재부 토지도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사업을 해보면은 정부 부처도 다 저마다 자기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협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재생구역 안에 있는 국유지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연구원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로 7017 쪽에 있는 풍림동 그쪽 도시재생으로 돼 있지 않나요? 회원동도 그죠? 예, 그 서부역 이쪽에 있는 이 지역도 재생구역으로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아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사업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 행정 쪽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만들면서 그렇습니다. 같이 이거 끌어내는 게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고민하셨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어떤 걸 고려하고 있는가 하면은 도시재생 지원센터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주거지 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행정이 있었고 민간 개발업자가 있었고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근데 주요하게는 이 개발업자하고 주택조합 간에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일방적으로 밀고 가는 형식이 많았는데 이제는 모든 주민들이 다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 공무원들은 사실은 주민들하고 제대로 된 소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예 이 현장에 들어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들이 사실은 이해관계는 있지만 충분하게 이 제도라든지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희 서울연구원은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침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틀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초기 연구에 많이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 미세먼지 좀 원장님 해주세요. 미세먼지 뭐 지금 이제 새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요. 맞습니다. 지금 뭐 석탄 화력 발전소를 10기를 뭐 폐기하겠다, 임시 중단시켰다, 이런 셧아웃 시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일찍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미세먼지에.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는 사실은 지금은 조금 상황이 그래도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작년 겨울과 올 봄에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실제로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어떤 문제보다도 더 시급하고 위기적인 상황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건에 사실은 이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고 또 환경부나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지만 사실은 도대체 그 미세먼지가 어디서 발원해서 얼마나 우리나라에 날아오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만들어진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아직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2015년에서 2016년에 걸쳐서 1년 동안 그 연구를 해서 대략
중국이나 또는 북한 등 외부에서 날아오는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고 네. 또 서울시 자체에서 발생하는 게 어느 정도 되고 주변 수도권이나 충청도에서 오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네. 또 특히 서울시 안에서 발생하는 것은 각각 자동차라든지 또는 보일러나 어느 분야에서 나오는지를 분석을 해서 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들을 만들었고요. 네. 이에 근거해서 서울시도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예를 들면은 아주 미세문제가 심각할 때는 이부제를 시행한다든지 또는 노후 경유차는 아예 진입을 금지시킨다든지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그 광화문에서 3,000명, 네, 기억납니다. 3,000명이 참여하는 시민 대토론을 통해서 네. 왜 그런 토론을 했는가 하면 사실은 이부제나 차량 제한은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어서 네. 사실은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굉장한 또 불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네. 그런 정책들을 10대 정책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농도가 높았을 때는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그 요금을 안 받겠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박 시장께서 그걸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 제안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중앙정부의 어떤 제도 자체가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할 경우에 이 부제를 우리가 강제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자체로도 할 수가 있는 건데 현재 중앙정부에 그런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발적 참여를 요청드려야 되는데 그 자발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하는 이런 식의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제안하는 원장님 거죠. 보시기는 어때요? 서울연구원에서 그동안에 서울시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고 실제로 미세먼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몰랐었거든요. 서울시의 연구 성과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것이 근데 서울시란 지방정부 혼자서 해결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중앙정부하고 협력이라든가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있기 전에는 해결하기 그렇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은 특히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제적인 정책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자치라든지 제도를 네. 보면은 중앙정부가 법률로서 규정을 해주지 않으면 네. 지방정부가 임의로 어떤 규제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현재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네. 환경부가 상당히 적극적인 규제 조치를 먼저 만들어줘야 되고요. 만약에 환경부가 그렇게까지 하기 힘들다고 한다면은 지방정부가 필요한 경우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이라도 그런 장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미세먼지 대응 정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어떤 연구나 분석에 있어서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데이터, 그 다음에 현장에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함께 합쳐져서 보다 정확하고 현장성 있는 그런 어떤 분석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하고 지금 이제 그동안에 서울연구원에서 했던 정책적인 연구 성과라든가 도시 문제, 서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을 쭉 짚어봤는데요. 지금 싱크탱크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박사, 석사분들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 연구원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서울연구원에는 박사급 연구원만 한 80분 정도가 되고요. 또 석사급 연구원이 한 150분 정도 돼서 저 대규모 싱크탱크네요. 총 행정까지 하면 한 300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 정도면은 웬만한 국제연구원보다도 더 규모가 크고요. 특히 최근에는 서울연구원이 굉장히 좀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네. 이 국제연구원에 있는 분들도 네. 저희들이 새로운 연구원들을 이렇게 채용할 때 어플라이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주로 아무래도 이제 도시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과 연구, 정책, 해결책.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각 분야마다 이렇게 나눠서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가장 큰 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이나 도시공간 분야, 네. 그 다음에 가장 밀접한 교통 분야, 이런 분야가 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분야, 또 안전 분야, 네. 이런 것들이 좀 큰 부분이었고요. 최근에는 조금 인문사회학적 분야를 강화시켜서 그래요? 예를 들면 도시 내 어떤 불평등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도시 사회나 도시 경제 이런 쪽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에는 그 얼마 전에 저 러시아에서인가요? 위고 네,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박시장도 갔다 오신 거 같은데 의장국이 이 도시 간의 경쟁력 문제, 글로벌 도시 간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연구원에서는 어떤 다른 도시하고의 교류 문제라든가 네. 뭐 사례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안 그래도 박원순 시장께서 특히 도시 간 교류나 네. 도시 내 경쟁력, 도시 간 경쟁력 이런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으셔서
특별히 서울연구원 안에 글로벌 미래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네. 또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네. 또 특성 이런 네. 것들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외국 것도 많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것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의 어떤 정책 성과를 적극적으로 영문으로 다이제스트를 해서 이제는 언제든지 제가 최근에 쿠바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뭐 다른 그 사회적 경제 연구차 네. 갔었는데 쿠바에 있는 그 대학에 있는 교수가 저희 서울연구원에 있는 연구 결과를 직접 봤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보다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저희들의 어떤 주연 연구를 국제적으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문화 작업을 한편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울시정 안에 굉장히 발전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교통 시스템 또는 지하철 또 전자정보와 같은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분야인데요. 이런 분야를 새롭게 도시화되고 있는 특히 아시아 지역이 많은데요. 그 도시들이 새로운 어떤 그런 정책이나 개발 사업을 할 때 네. 저희들이 국내 기업이나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연구원이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가지고 그런 어떤 연구 경험이나 정책 경험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하고 시간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향후 계획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선 제가 이제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얼마 안 되셔도 뭐 업무를 다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 역시 서울연구원은 서울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장기 비전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도시도 그런데 이제는 저성장이 아주 일반화된 이런 현상으로 와 있고요. 또 고령화, 저출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큰데 국가적으로도 또 도시에도 큰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도시정책에서 잘 준비해 나갈지 이런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미래 기획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한편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당장 서울시정에서 지금 요구받고 있는 어떤 재생사업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현안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 이 두 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 재생사업도 서울시에서 꾸준히 그 부족한 예산 갖고 하면서 나름대로 성과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고 중앙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진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항진 서울연구원장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